우리 교재 28페이지 봐주세요. 자, 우리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자, 오늘부터 나갈 내용은 이제 소설입니다. 자, 소설인데 우리 시하고 똑같이 시하고 소설에서 우리 3학년 과정에서는 뭘 할 거다? 바로 작가의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인식을 파악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이 세상이나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설은 자, 문학 작품 안에 시소설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소통 활동이다. 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작가의 심리적 인식을 파악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 작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나 표현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내가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는지를 바탕으로 작가와 혹은 등장, 작중 인물과 혹은 다른 독자와 소통을 함으로써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했죠. 소설에서도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인 배경,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감상하는 반영론적인 관점의 감상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처음은 소설의 뜻과 특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보통 중1 때 배우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간단하게만 보고 쭉 넘어갈게요. 자, 우리 소설이라는 건 뭐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 자, 우리 이거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우리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을 있을 법하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야. 물론 실제 일어났던 일이랑 적절하게 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우리 상상해서 꾸며냈다. 우리 이거 허구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소설을 뭐라고 부른다? 개연성이 있는 허구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허구성.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다. 자, 개연성 뭐라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다. 자, 그러면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작가가 상상한 건데 왜 읽어요? 중요한 건 진실성 때문이에요. 자,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문학작품을 읽으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갈등과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이란 무엇이고 이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해. 이게 삶의 진실이야. 바로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한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인간, 바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진실성입니다. 자, 어떤 일정한 이야기 구조가 있으면 서사성이라고 하고요. 운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산문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이 갈등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자, 갈등은 식갈에다가 등나무할 때 등, 곱고 매끄러운 게 아니라 막 엉켜있고 꼬여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불러요. 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적 갈등. 자, 마음속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요소로 인해서 괴롭다. 외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내적 갈등은 뭐다?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심리 상태가 충돌함으로써 일어나는 갈등이야. 이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 자, 대립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자, 내적 갈등은 내가 이 대립하는 것들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면 내적 갈등이 해소돼요. 내가 괴로웠어. 근데 내 마음을 정했어. 그러면 해소된다. 이러면 내적 갈등이야. 우리 중
중1 때 나오는 소설이죠.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작품에서 이 문기라는 친구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걸 돌려줄 거냐? 바로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도 역시 내적 갈등입니다. 자, 외적 갈등은 다른 인물과의 갈등 혹은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 혹은 내 운명을 거스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적 갈등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요소와 꼬인 게 풀려야 해소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친구랑 싸웠어. 자, 그러면 그 친구랑 화해를 해야 풀린단 말이야. 사회와의 갈등, 사회 제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내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운명에 거스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따르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이 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자, 우리 소설은 아까 갈등의 문학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어떤 소설의 경우에는 두드러지는 갈등 없이 전개되는 소설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소설에는 갈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구성 단계도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사건 전개에 긴장감을 넣어줘요. 그래서 독자들이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갈등이야. 그래서 독자들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재밌다. 자, 갈등이 있어야 재밌어요. 자, 그리고 앞뒤 사건을 자연스럽게 전개되게 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가냐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요. 또 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주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자, 구성 단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시작은 발단이죠. 자, 발단에는 뭐가 나와요? 간단하게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자, 사건의 실마리, 단서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자, 그럼 지금 보면 얘네들이 쭉 올라가고 있죠? 갈등이 점점점 고조됨을 의미합니다. 자, 전개가 되면 갈등이 시작돼요. 자, 이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의 갈등일 수도 있고 사회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위기가 되면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고요. 긴장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절정, 자, 최고조를 찍었죠? 자, 바로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게 돼요. 자, 그리고 갈등 해소에 실마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해소되는 거 아니고 실마리만. 그리고 나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죠? 바로 결말인데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들이 결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소설의 서술자와 시점. 자, 소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서술자라고 부르죠. 자, 서술자는 뭐다? 바로 내용을 전달해주는 인물이고요. 자,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입니다. 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전달해 줄 때도 있고 작품 밖에서 목소리로 전달해 줄 때도 있어요. 작품 속에 있으면 작중 인물이니까 당연히 허구의 인물이고 작품 밖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작가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목소리를 가정해서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바라보고 전달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게 되죠. 자, 작품 속 등장인물이 서술하면 1인칭입니다. 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작품 안에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 꼭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소설이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다가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막내딸의 목소리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막내딸이든 셋 다 등장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바뀌어도
시점입니다. 서술자가 바뀌어도. 자, 그런데 내 얘기를 한다. 여기서 내 얘기라는 건 중된 갈등이 나다. 갈등의 당사자가 나다 하면 주인공. 아니다. 여기서 중심 갈등은 다른 인물이다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뭐다? 자신의 이야기. 자, 관찰자는 뭐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자, 김유정의 동백꽃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랑 점순이와의 외적 갈등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갈등 얘기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가 사랑순님과 어머니. 어머니니까 자식 있겠지? 자, 서술자는 이 어머니의 딸 오키예요. 오키가 이야기하는데 주된 내용은 뭐야? 사랑순님과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지만 이러면 안 되지. 바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갈등을 하는 어머니를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3인칭은 작품 속에 나가 없어요. 자, 3인칭은 뭐다? 말 그대로 그녀 하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작품 밖에 있어요. 나가 없습니다. 자, 3인칭 정지적 시점은 전부 알지자. 얘는 전부 알고 서술해요. 그래서 전지적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말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내려요. 예를 들면 참 답답하다라든지 안타깝다라든지 자, 이런 얘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게 전지적 시점입니다. 보는 거 보니까 더운가 본데 이제. 자, 그 다음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얘는 작품 밖에서 관찰만 할 거예요. 관찰.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시점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상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봐요. 아이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구성도 살짝만 한번 볼게요. 구성. 자, 우리 보통 평면적이라고 하면 자,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행이라고도 부릅니다. 입체적 구성하면 시간이 섞여요. 흐름이 뒤섞여요. 자, 역행 아니고요. 역순행입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역행은 그냥 거꾸로 오는 거야. 거꾸로. 점점 과거로 가는 거야. 이런 거는 잘 있을 수 있지만 잘 없고요. 역순행은 현재가 나오다가 과거가 나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을 입체라고 부르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액자. 액자는요. 액자 안에 그림이나 사진이 담기죠. 역시 액자식 구성은 겉에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다? 이야기가 액자처럼 담겨있는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누군가 만나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런 스타일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고 우리 헤르만 헤세의 공장나방이라든지 혹은 배따라기라는 작품도 있어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는 이런 작품들 보면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들려주는 형식, 그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죠.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뒷장.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문학작품 안에는 당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이 담길 수밖에 없어. 문학은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살다 보니까 어떤 사회, 문화, 역사 안에서 강한 자극을 받아서 나 이거 글로 써봐야겠는데? 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가에게 뭐가 된다? 창작 동기가 됩니다. 자, 바로 시대를 알아야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창작 동기를 알게 되고 창작 동기를 알아야 작가가 진짜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작품, 자, 작품은요 작가 의도에 따라 자, 이제 실제 모습이 재구성돼서 반영되게 되고 자, 독자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 당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이 뭐였고 그래서 작가가 어떤 동기를 얻어서 이 작품을 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성찰을 하려는 거구나. 바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당시와 오늘날과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부르고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거 적용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감동을 줄 수 있겠는데 이런 걸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 담겨있는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 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을 읽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 걸로 가지고 와야 되겠지? 자, 내 걸로 가지고 오는 걸 내면화라고 불러요. 내 안에서 그것을 내 걸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문학을 읽으면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과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외국의 모습, 혹은 우주 이런 것들까지 다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간접 경험은 뭐를 해준다? 우리의 사고의 폭,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게도 하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 또 문학의 표현이나 내용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뭐다? 심미적 체험입니다. 자, 내용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표현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또 그 문학 안에 담겨있는 우리 고유의 정서나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고 전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학을 읽으면 어떻다? 자,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도 있고요. 자, 바람직한 공동체의 가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소설 감상과 심미적 체험입니다. 자, 우리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감동이나 깨달음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심미적 체험입니다. 근데 꼭 대상이 예뻐야만 심미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떻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숭고하다든지 비장하다든지 조화롭다든지 우스꽝스럽다든지 감정을 느끼는 것 모두 심미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 활동은요.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이런 심미적인 인식, 어떤 내가 얻은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한다? 심미적인 인식을 공유해서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자, 그리고 뭘 봤는지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요. 자, 내가 뭔가를 찾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인물, 배경, 사건, 자, 소설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허구적인 이야기 바로 소설로 재구성합니다. 자, 소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독자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내 나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애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소통 전에 뭐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이런 것을 공유하고 심미적인 체험을 확장해 나갑니다. 자, 왜?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친구들은 발견했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어디까지? 31쪽까지 풀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답으로 가보자. 핵심 체크 보시면 1번.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고,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냈습니다. 있을 법한 일을 꾸며낸 이야기다. 자, 소설 속 등장인물은 허구의 인물이죠. X. 실제로 존재했던 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학 작품 속의 갈등은 허구인 건 맞지만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삶의 진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4번.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면 뭐예요? 내적 갈등. 자, 한 인물의 내부에 뿐만 아니라 외적 요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외부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면 외적 갈등이라고 불렀습니다. 5. 자, 6번. 갈등과 긴장감이 최고조는 절정이고요.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결말이죠. 소설 속 인물 행동과 대화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X 파악할 수 없다? 아니죠. 자, 행동과 대화만으로 심리를 전달하는 게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에요. 자, 관찰자 시점에서는 행동과 대화를 보여주고 독자가 상상하도록 합니다. 자, 9번. 소설에서 소설자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이고 5. 자, 문학 작품은 특정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5. 작가가 경험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은 창작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맞죠? 5. 자, 독자는 작품의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창작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13번. 작품의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은 작품 속 소재나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요. 자, 독자는 작품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문학 작품 안에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편성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 1번. 자, 얘들아, 자, 정신을 차려보자. 똑바로 앉아주세요. 똑바로 앉아주세요. 자,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똑바로 앉으세요. 여기.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소설은 상상력에 의해 꾸며진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모습, 진실을 추구하는 것, 진실성. 왜 오늘 좀 빨리 치지? 자, 그럼 이번에는 소설 구성 요소. 자, 보기 이야기를 읽고 기억부터 디귿. 자, 우리 얘네들이 자, 소설 구성의 요소인데요. 소설 구성의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옛날. 자, 시간적 배경, 어느 마을, 공간적 배경. 자, 배경은 옛날 어느 마을. 등장인물은 가난하지만 우애 좋은 형제. 자, 형제가 등장인물이고요. 자, 갈등의 계기가 되는 사건은 뭐예요? 요술절구를 하나 발견한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갈등 유형을 보기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자,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토끼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려는 용왕과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토끼, 용왕과 토끼의 외적 갈등, 니은. 죽은 남편의 친구에게 마음이 끌리지만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어머니, 바로 디귿, 개인과 사회의 갈등. 자, 4번. 자, 소설에서 갈등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의도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5번. 구성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고요. 하강은 희곡에서 사용돼요. 연극 대본이죠. 자, 6번. 자, 소설의 구성 단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4번이 먼저야. 등장인물과 배경,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는 부분이 발단. 이제 갈등이 시작될 거예요. 전개. 점점 고조되면서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위기. 최고조에 달하겠죠? 절정. 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결말. 자, 7번. 작품의 감상 관점 중 보기와 같은 감상.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자, 뭘 보고 있어? 시대죠, 시대. 자,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작품과 현실의 관계. 자, 8번. 소설 속 배경의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요. 자,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자, 사실성, 개연성 혹은 뭐 사실성이나
여러 가지 뭐 현장감이나 뭐 생생한 느낌 이런 것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해요. 자, 갈등 유형. 아버지를 돌보며 생활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로 팔려가는 심청의 마음. 자, 마음이니까 뭐예요? 내적 갈등이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오늘 볼 것은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여기 전체 줄거리는 내용을 보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양귀자라는 작가의 글이고요. 자, 보통 이 사람의 작품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을 주로 썼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두드러지는 갈등이 잘 없어요. 이 소설은. 길 모퉁이. 자, 길 모퉁이는 직선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죠. 자,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길 모퉁이를 돌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말합니다. 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무엇을 뜻한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을 의미하는 제목이에요. 자, 주제 보시면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대한 심리적 성찰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 첫 번째는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예술가 두 사람에서는 아름다움을 느껴볼 거고요. 뒤에 나오는 김대호 씨 편에서는 우리를 성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서술자의 관찰과 묘사로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자, 관찰과 묘사로 아이코 이걸로 전개될 거고요. 자,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어떤 시선? 따뜻한 시선입니다. 딱히 갈등이 없어요. 딱히 갈등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부분 한번 볼까요? 소제목이 달려있죠?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자, 어떤 예술가인지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자, 그러면 배경은 우리 동네인데요. 우리 동네는 어떻다? 이런 동네야. 자, 북한산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자, 서울의 어느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 어떻다?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네는 어떻다?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우리 동네의 특징이에요. 우선은 미술관이 두 개나 있어서 자연스럽게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자, 미술관이 있으니까 미술 보러 오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면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자, 주민등록을 얹어놨다는 건 여기에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설가 시인도 여러 명 산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자, 동네 예찬론. 야, 우리 동네 되게 좋아. 너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다. 자, 부지기수 무슨 뜻?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만큼 많다. 자,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 시인이 많다라는 뜻. 부지기수 수를 알 수 없다.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는 만나요. 음악하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든 자주 만나게 됩니다. 라는 거. 특히 나라고 나왔죠. 나. 우리 동네라고도 했고 나라고도 나왔어요. 1인칭입니다. 관찰자라고 했죠.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 동네의 특징이다. 은 사실이다. 예술인들과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의 또 하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동네 앞 큰 길을 우리는 카페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됐다.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 자, 그럼 어떻다? 카페가 많은데 얘네들 카페 이름도 되게 예술적이야. 자, 예술적인 분위기의 우리 동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카페도 많고 카페 간판도 너무 예술적이야. 자, 그곳을 자주 찾는 글동네 선배 말씀에 의하면 자, 글동네 선배라고 했어. 자, 그럼 뭐 어떤 사람? 글 쓰는 사람. 자, 선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소설 속에 나, 서술자는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설이니까 작가와 일치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 이들 카페의 주 고객들은 거의가 쟁이라고 했다. 우리 보통 쟁이는 접사야. 접사는 뭐냐면 어떤 단어를 만들 때 뜻을 갖는 부분이 아니고 뜻을 갖는 부분에 붙여서 사용해서 뜻을 제한하거나 혹은 품사를 바꿔주는 문법적 기능하는 것을 접사라고 합니다. 쟁이는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쟁이는 그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미술하면 미술쟁이, 글 쓰면 글쟁이. 바로 예술가를 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쟁이는 여기서 뭘 뜻한다? 예술가들을 뜻해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자, 그래서 원래 쟁이는 뭐라고 하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부를 때도 붙일 수 있는 접사입니다. 자기네들 다 예술가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사항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폐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우리 동네 분위기,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자, 우리 동네는 어때요? 자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엄청 많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예술적이다. 이렇게 예술적인 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술가는 도대체 어떤 예술가냐? 이렇게 예술가가 많은 곳에 궁금하게 하자.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자, 우리 동네는 분위기가 예술적이고 예술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에 관해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도 앞머리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예술가도 많고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말하려는 예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다? 자, 어디 갔어요?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 어떤 것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겠다.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 두 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그들은 이 동네 한가운데서 자, 어떻다?
매일같이 성실하게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이게 예술가들의 이 두 명의 예술가의 특징입니다. 어떻다? 성실하게 자신의 예술에 몰두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자, 우리 동네는 자, 자연이 아름답고요. 또 누구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술가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또 카페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기 동네를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동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만족감. 자,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네의 특색을 설명한 이유는 자, 두 명의 예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술가가 나오는데 예술가의 특징부터 얘기합니다.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을 먼저 얘기해줘.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뭐하게 해? 궁금하게 만들어.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누굴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 여자인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뭔가 조각을 하는 사람,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자, 어때요? 매우 성실합니다. 자,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싱거운 소리라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쓸데없는 말 하질 않아요.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왜 이럴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자,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어요. 성실하죠?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자, 이제서야 정체를 말해주네. 이전까지는 이 아줌마의 특색만 얘기해서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얘가 말하려는 나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예술가는 누구? 김밥 아줌마입니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자, 이 사람의 김밥은 달라요. 뭐가 달라?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달라.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맛을 속이지 않는 김밥.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김밥을 만들어낸다. 자,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이다.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이 사람 어떻다? 파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예술가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김밥을 어떻게 하면 잘 팔까가 아닙니다. 이 만드는 행위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다.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많은 곳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혼났어.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어떻다? 그 맛이 환상적이야. 그 김밥은 돈 몇 푼에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김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이라고 부른다. 자,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 맛이 아주 환상적이고요. 돈 몇 푼 벌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요.
자, 바로 정성을 다해 김밥을 만드는 김밥 아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는 모습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아줌마. 여자고 흰 가운을 입고 있고 김밥 많은 일을 하는데 성격은 자, 무뚝뚝하고 뻣뻣해요. 자, 근무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성실하고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 김밥 아줌마를 예술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듭니다. 자, 이거 특징. 자, 그의 정체 바로 김밥 아줌마입니다. 한 번에 말 안 하고 정보만 제시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죠. 호기심을 유발한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술가. 아까 예술가 2명 소개할 거라고 했어요. 이 2명의 예술가에게서는 자, 우리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술가. 그는 이제 막 50고개를 넘은 남자다. 자, 역시 특징부터 시작하죠. 자, 이제 막 50고개를 넘은 남자. 자, 50살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고 있는 빵떡 모자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 자, 빵떡 모자 아저씨입니다. 자, 그이는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주택의 마당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나타나는데요. 자식들의 결혼날이거나 아니면 길이 꽁꽁 얼어붙어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못 오는 날도 있긴 있는데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오전 10시 무렵부터 오후 4시경까지 어김없이 주홍 휘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가 있다. 역시 이 아저씨도 어때요? 성실하죠. 자,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다. 먼저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주홍 트럭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빵떡 모자를 쓴 그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파나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와 배추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 못 팔아? 트럭으로 채소와 과일을 파는 사람입니다. 바로 채소와 과일 행상인이죠. 그 다음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자, 왜?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 시장이 나온 줄. 아까 시장이 좀 멀어. 그래서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었다.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럭이면 물건을 믿을 수가 없는데 늘 오는 거야.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인지라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았다. 자, 그래서 이 아저씨는 트럭으로 채소와 과일을 파는 사람이고요. 물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자, 그래서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소신은, 자, 이 사람의 특징,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는 소신. 실제 있어서도 과히 틀린 바는 없다. 자, 최고만을 추구해요. 예술가답죠.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손님일지라도 이 오이의 산지는 어디이고 도매 가격은 또 얼마나 높은 최상품인가, 제일 좋은 제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입이 쉴 새가 없다.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어때? 자신의 일에 굉장히 전문가적이에요. 이 물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아. 그리고 최고만을 추구해요. 그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사간 그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도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확인한다. 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야. 또 책임지려는 마음도 있어요. 거의 장인 정신이지.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아예 장사고 뭐고 없이 그것의 규명에만 매달린다.
그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것은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도매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라서였는지를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트럭의 주인인 빵떡모자 아저씨인 것이다. 자, 그래서 자, 굉장히 끊임없이 확인하는 건 뭐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 자,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책임감입니다. 이 부분. 자신감과 책임감입니다.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받들어 올린다. 자신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가 다른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굉장히 자부심이 넘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마늘 보세요. 어느 한 군데도 흠이 없잖아요. 요렇게 불그스름하고 중간짜리가 상품, 좋은 제품이죠. 그리고 요 반듯반듯하게 패인 줄을 보세요. 이런 것은 짜게면 어김없이 8쪽이죠.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말고 또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 그날로 이 장사 집어치울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자존심이요.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강하다. 자, 자신감도 넘치고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자,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장사를 집어치우는 것으로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예술가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 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이 틀림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예술가들만큼 자존심 센 사람은 없다고 했고요.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술가다. 자, 자존심이 세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는 예술가다. 자, 그러면 자,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빵떡모자 아저씨. 자, 빵떡모자 아저씨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왜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했다?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요. 자기보다 좋은 물건 파는 사람 있으면 장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이 있고 예술가적인 고집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13번까지 문제 먼저 풀고 김대우 씨 갈게요.